사업 보고서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요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요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N스토어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요게 2018년 11월 1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웹툰 사업 부문 물적 분할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2017년 5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이버 페이 서비스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요거는 2019년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을 분석하다 보면 물적 분할을 종종 합니다. 최근에는 LG화학이 자기들의 전기 배터리 ESS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특히 저 같은 개미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분할을 하려고 할까? 물적 분할은 뭘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는 그쪽 부분이 사업이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N스토어, 웹툰, 네이버페이 다 네이버에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네이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여러분이 다 인식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꼭 이런 것들을 보면 물적 분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분할을 한 그 회사가 조금 더 자력갱생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들만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하라고 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그 모기업이 100%의 지분율을 가진 그런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조금 상반된 건 아닌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분할이 인적 분할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100%가 아닌 지분율을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경우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뭐 물적 분할한다 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조금 그쪽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책을 읽듯이 여기 보면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산업의 특성을 읽으면 특히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이 그 산업 분야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산업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점 효과, 낮은 진입 장벽, 고부가 가치 산업. 선점 효과는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와서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서비스, 뭐 카카오톡보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메신저 업체가 나타난다. 혹은 인터넷 포탈로서 네이버보다 약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나타난다. 한다고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갈까요? 거의 습관적으로 카톡을 쓰거나 습관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근데 두 번째, 낮은 진입 장벽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중소기업들도 네이버만큼의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프로그래머들을 사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높아요. 이거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조금 상반된 개념인 것 같아요. 선점 효과로 시장을 크게 지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진입장벽은 낮지만 다른 기업들이 침투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검색 관련된 쪽으로는 굉장히 큰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끔 정말 매기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휘저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진짜 눈여겨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터넷에서는 뭔가 하나의 기업이 딱 나타나서 압도해버릴 것 같은 어떤 철학과 개념과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온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온다면 분명히 휘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다. 왜냐하면 인터넷 온라인과 관련돼서 웹툰 한번 생각해보세요. 웹툰이라는 것을 한 명한테 보여주나, 두 명한테 보여주나, 세 명한테 보여주나, 만 명한테 보여주나, 어떻습니까? 그 비용 자체는, 원가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웹툰 하나를 네이버가 만들기 위해서 그 웹툰 작가를 월급을 주든지 아니면 사든지 판권을, 그 돈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몇 명 안 봐도 될 거예요. 몇만 명?
정도 보면 충분히 광고비나 이런 것들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선점 효과,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어떤 기업이 저런 고부가가치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게 이쪽 분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대도 되지만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앓는 소리 같긴 하지만 이용자가 비교적 손쉽게 이용 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낮은 진입장벽과 경쟁 환경 심화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이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저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객을 뺏기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산업은 전통 산업처럼 원가, 물류, 유통 비용을 수반하는 형태가 아니며 검색,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 등 생산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 용이한 산업이다. 사실상 이 온라인 세계는 뭔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처럼 뭔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창의력 있는 어떤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이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이버처럼 이렇게 선점 효과가 있으면 자기들의 채널이 확실하게 있으면 거기서 파이프를 딱 꽂고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해서 이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억 명에서 2.5억 명 늘어나고 2.4억 명 늘어나고 3억 명 늘어나고 2.9억 명 늘어나고 3.3억 명 늘어나고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올해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아마 이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좀 개발도상국이거나 못 사는 나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럼 왜 네이버가 굳이 전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업하는 업체가 아니다. 라인 같은 걸 이용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랑 약간 차이가 있죠. 스마트폰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은 거의 인구를 넘어섰죠. 지금은 아니지만 19년은 5,600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 거 아시죠? 이걸 왜 보여줬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분 카톡 가입자 수 이제 안 늘어나요.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또 왜 보여줬는지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신 기술의 발달이 아닌 이제는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 이런 사물 인터넷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5G를 통해서 그 통신의 속도가 급격하게 커진다면 뭐 자동차 간에 혹은 비행기도 되겠죠. 혹은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아주 빠른 빛의 속도로 통신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AI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위치 정도 이상 오면 특히 겨울 같을 때는 자동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보일러가 켜진다거나 그런 것들 충분히 AI가 분석해서 저는 그 사물들한테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보면 540만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660만 연결되어 있고 80만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 210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휴대폰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사물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킬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로 통신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통신이 충분히 잘 깔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뭔가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네이버가 좀 준비하지 않을까? 특히 AI 쪽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당연히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합계를 한번 볼게요. 합계를 보시면 억 원이죠. 그러니까 4조 1천억, 6천억 늘어나고 1조 늘어나고 8천억 늘어나고 8천억 늘어나고 16년, 17년 요 사이 1조씩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PC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많이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왠지 모바일 광고랑 관련된 것은 카톡이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휴대폰으로도 네이버 참 검색하고 하죠. 그런 거 보면 카톡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여기서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C는 역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은 아직도 여전히 20% 이상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이미 PC 시장을 넘어섰죠. 사실 생각해보면 PC가 언제 이렇게 모바일한테 무시당하고 그랬습니까? 이런 커다란 노트북이 이제는 조그만한 휴대폰한테도 안 되죠. 그런 세상이 몇 년 만에 펼쳐졌어요. 16년까지만 해도 PC 시장이 더 그만큼 우리가 PC를 많이 썼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네이버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